우선 지금 현재의 지금 의원님께 보시는 우리나라 지금 뭐 여러 민생 현안, 뭐 민생 부분 뭐 다 어렵다고 힘들 지금 되게 많은데 경제 상황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거시 지표들을 보면 아, 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역 수지를 보면 2022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수입액이 줄어들어서 이제 불황형 흑자를 보이다가 9월 들어서 다시 이제 적자로 돌아선 맞아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국 무역 수지가 적자를 장기간 기록한 전례가 없다고 저는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옛날 그리고 과거 진짜 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 IMF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에서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고 적자폭도 커지는 중으로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중요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무역 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반도체라거나 배터리라거나 이런 중간재 교역에 있어서 대중 경쟁력 상실이 앞으로 이제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들 전망치들을 놓고 보면 뭐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유독 낮게 보고 있죠. 지금은 이제 1.3%까지 1.3%까지 맞죠. 그 낮아진 다른 유독 한국에 그쵸. 대해서만 유독 한국을 낮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살림살이 수준에서도 이제 물가가 워낙 치솟고 있고 공적 이전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서 2분기 실질 소득이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맞습니다. 폭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거시 지표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난리 났죠, 벌써.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사망 선고를 내렸을 겁니다. 아마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보수 언론 경제지까지 아마 정말 난리가 네. 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표도 문제지만 어떤 미래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유의미한 노력이나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게 예, 맞습니다. 그 과거에 그 항상 그 보수 진영 내지는 보수 언론 내지는 보수 쪽에서 진보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프레임 중 하나가 경제를 항상 들고 나왔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워낙 코로나나 어떤 경제 외적인 상황이 컸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그래서 경포대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막 그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했잖아요.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로 제가 아직은 막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경제 뭐 일반 민생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경제 주체들 있잖아요. 뭐 그리고 경제 리더들이라고 하는 그 안에 사람들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대놓고는 정부의 눈치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보면 정말 누가 경포대인지 우리가 진짜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네. 포기했다는 건 네. 의지를 갖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의지를 여기는 아예 의지도 없나요? 네, 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1년 반 만에 각종 그 경제 이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가 보여준 이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숫자로만 보이는 거 외에 그 실제 경제 상황 현장에서 움직이는 뭐 자영업자나 아니면 우리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무역업자가 됐든 기업인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이런 분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체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다고 해요. 정말 물론 장바구니 물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미 물가가 3%에서 3.5 이상 계속 고공으로 간 상태에서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3점이면 그 갭은 그 느끼는 갭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부가 정말로 국가 경제나 아니면 그 경제를 책임지고 그 민생의 최소한의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주거나 해줘야 될 정부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에 정말 무엇을 했는지가 경제부 기자들이나 이쪽 그 사이드에서도 잘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는 게 내년 예산안을 보면 그러니까요. 느껴지죠. 내년 예산안으로 지금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이 정부가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막 경제 이런 거 말고 어. 제 어떤 월급을 가지고 생계의 건전성, 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수입이 그러니까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이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도 가능한 건데 네. 이 정부는 이 오로지 지출을 줄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네. 또 이 올해 이제 막 발생하고 있는 이 막대한 세수 결손 아, 혹은 이제 세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경제 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네. 거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이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폭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국가 부채율도 억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자산들을 매각해서도 맞아요. 부채를 줄일 수 있어요. 네. 네. 윤석열 정부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예산안에서 재정 건전성 지표 이 숫자 관리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출을 줄여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공공자산들을 이제 굉장히 빠르게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네.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국가 재정의 실질을 후퇴시키고 있는 그런 예산안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정말 말씀 잘 주신 게 가정 경제 같은 경우도 내 임금 소득이 됐든 뭐 어떤 소득이 됐든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이 받침이 돼야 그리고 이제 밖에 뭐 소비가 이런 쓰는 것 씀씀이를 조절해서 가정 경제도 이렇게 이렇게 뭐 맞추고 하는데 국가 경제는 또 전혀 다른 차원으로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뭐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입도 어느 정도 계속 받침이 되고 지출도 물론 굉장히 잘못된 지출, 그럼 낭비적 지출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구조조정을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다른 데 쓰면 되는데 그냥 무작정 어떤 정말 필요할 때는 쓰지 않고 줄여야 할 땐 못 줄이고 그리고 또 걷어들일 건 또 못 걷어들이고 깎아주지 않아야 될 세금은 깎아주면서 세수 결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40조 원 훨씬 상반기에 40조 원이 올해 넘었다는 연말까지 60조 원. 그러니까요. 60조 원이 세수 결손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어떤 정부도 솔직히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기업들이 법인세가 줄었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 위기 때도 이 정도까지 세수 결손 이러는 정부가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재정을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올해 세수 결손이 물론 이제 그대로 다 60조가 반영되진 않겠지만 결산에 반영이 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지표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지표들이 그러니까요. 내년 결산 때 맞습니다.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채도 뭐 국가 부채도 막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렇고 아까 특히 말씀하신 정부 지금 공공자산 매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공공자산이라는 것도 사실상 국민 세금을 만들어진 그 국민들의 자산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마치 그런 공공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잘못 가져서는 안 된다. 마치 이제 이걸 뭐 민영화, 사형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죽 했으면 그런 공공기관들이 그 정부 눈치 보면서 팔지 않아야 될 자산들 막 팔아야 되는 막 심지어는 패스트트랙도 막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네. 빠르게 그러니까 매각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살 수 그러니까 있도록. 이게 맞아요.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럼요. 그 서민들이 사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대기업이나 자산을 재벌들. 가져가게 네. 되는 거고 네. 이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하게 그리고 헐값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지표 그 매각한 돈으로 지금의 적자폭을 메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실질을 보면 훨씬 대한민국의 이 재정이라는 것이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재정 건전성 이야기도 좀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안 쓴다라기보다는 그런 논쟁이 네. 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건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무슨 의미냐면 양적 지표들만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게 하는 게 어떤 시대착오적인 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그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실질로 따져봐도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최근에 그 한전 있지 않습니까? 네. 한전 이번에도 뭐 적자 규모가 크고 이번에 저번에 또 산자위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공공기관 그 매각하라고 하니까 지금 한전 적자가 뭐 지금 부채가 이제 거의 한 200조 되고 이번에도 올해도 뭐 적자가 뭐 커서 그래서 뭐 매각을 한대요. 매각하는데 저기 요르단에 있는 어떤 그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한 1,000억 정도짜리 뭐 지분을 매각한답니다. 그 발전소. 그러니까 200조의 부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1,000억짜리 단순히 그 지분을 매각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걸 지분 발표해가지고 부채를 줄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단순한 어떤 정말로 한전의 경쟁력을 내지는 지속 가능성을 얼마만큼 담보하고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그런 뭐 그 판단인지는 정말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물음표는 그 업계나 그 한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무조건 정부에서는 하라.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라. 그 뭐 성과표를 내놔. 너네는 얼마를 매각했어. 너네 얼마를 해놨어.라는 것들을 지금 리스트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얼마만큼 정부나 그다음 공공기관들이 맞춰주느냐.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인데 참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번에 어딥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요? 하여튼 자기가 들어와 보니까 완전 무슨 분식회계. 분식회계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정권 안 잡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네.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윤석열 네. 정부가 올해 8월까지 이제 한국은행에서 114조 원을 차입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재정증권을 40조 원 발행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예년보다 되게 많이 큰 규모로 이제 늘어난 건데 네.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60조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사실상 빚을 져서 조달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거랑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것의 이 공통된 성격이 국가 부채율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야말로 분식회계죠.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분식회계라고 하는 건지 네. 좀 되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재정 수지나 이 국가 부채율 이 두 지표를 가지고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평가를 한다면 물론 이제 전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표가 악화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야말로 오히려 이 재정 운용을 분식회계처럼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이 공공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 부채율의 수치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분식회계에 더 가까운 네. 모습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심지어 지표상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2022년 회계년도 결산은 물론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때 짰지만 네. 결산은 2차 추경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렇죠. 결산은 관리재정 수지가 117조 원 적자예요. 근데 음. 이게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셧다운 상태였던 2020년의 결산에서 관리재정 수지가 112조 원 적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코로나 상황에 위기 상황에서도, 코로나 원년에서도,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큰,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보다 큰 규모죠. 그리고 내년에 결산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올해인데 네. 올해 이제 예산안 기준으로 네. 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8.2조 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한국은, 결손이 세수 60조 60조. 있죠. 이거를 이제 만약 그대로 이제 세수 감소분으로 이제 반영을 하면 관리재정 수지가 118조 원. 야. 그러니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2022년과 비슷한 역대급 적자에다가 GDP 대비 수지 적자율도 5.3%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 정도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나 이쪽 내부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대놓고 이게 재정 수지가 건정성, 재정 건전성을 이 윤석열 정부는 일어났다 막 또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을까요? 기재부 진짜? 관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기재부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그럼요. 분이기 네.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이 숫자 관리, 숫자 노름을
사실 이거야말로 저는 장난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어떤 지표 관리, 숫자 관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재정의 역할, 그러니까 불평등을 완화하고 네. 어떤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그리고 네. 미래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 이 재정의 역할이 사라져 버린다. 맞습니다. 지표 관리에만 집중하면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표까지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